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돈줄을 조여야 하는 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 연준이 정반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상황을 파헤쳐 볼 건데요. 연준이 직접 인정한 숫자들, 파월 의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들,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속내까지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다 듣고 나면 아마 좀 무서워지실 수도 있어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3월 18일에 연준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FOMC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예요. 1년에 8번 정도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우리나라 환율도 영향을 받고 여러분 대출 이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 3.5%에서 3.75%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1월에 이어 2번 연속 동결이에요. 작년 하반기에 3번 연속 0.25%씩 내렸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딱 멈춘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근데 이번 회의가 특별했던 이유가 있어요. 연준이 경제 전망치를 업데이트하는 회의였거든요. 이걸 SEP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연준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지를 숫자로 내놓는 겁니다. 1년에 4번만 나와요. 그래서 이번 회의가 중요했던 거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만약 SEP를 한 번 건너뛸 수 있다면 이번이 바로 그 타이밍일 거다, 이랬어요. 연준 의장이 자기네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솔직히 우리도 모르겠다고 한 거예요. 이란 전쟁 때문에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이 전망치를 보니까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지난 12월에 연준은 올해 미국 물가 상승률을 2.4%로 봤어요.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면 PCE,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건데요. PCE라는 건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돈을 기준으로 물가를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입니다. 그 2.4%가 이번에 2.7%로 올라갔어요.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힐 거라고 스스로 인정한 거죠. 핵심 PCE,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PCE라는 건 음식이랑 에너지처럼 가격이 들쭉날쭉한 품목을 빼고 계산한 물가예요. 이게 진짜 물가 흐름을 보여준다고 해서 연준이 특히 신경 쓰는 지표거든요. 12월에 연준은 이걸 연말까지 2.5%로 낮출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번에 2.7%로 수정했습니다. 목표인 2%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연준의 물가 목표가 2%라는 건 아셔야 해요. 이게 그냥 아무 숫자가 아니라 연준이 5년 넘게 우리는 물가를 2%로 맞출 거다라고 약속해온 숫자예요. 근데 5년째 한 번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인정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물가 전망을 올려 잡았으면 보통은 금리 인하 계획을 줄이거나 없애야 정상이잖아요.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식혀야 물가가 내려가니까요. 근데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 1회라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2월에도 1회, 지금도 1회. 물가 전망은 올라갔는데 금리 인하 계획은 그대로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표결 결과를 보면 더 흥미로워요. 11대 1이었는데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스티븐 미란 이사예요. 미란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월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인하를 주장해서 10대 2였는데 이번에 월러는 동결로 돌아섰어요.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연준이 올린 건 물가 전망만이 아니에요. GDP 성장률 전망도 2.3%에서 2.4%로 올렸어요. 경제가 더 잘 굴러갈 거라는 거죠. 실업률은 4.4%로 그대로고요. 장기 기준금리 전망은 3.0%에서 3.1%로 살짝 올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경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물가는 생각보다 안 잡힐 것 같다.
근데 금리는 내리겠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최소한 안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유가입니다. 기름값이요.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페르시아만에서 석유가 거의 못 나가고 있어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고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파월 의장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유가가 다음 회의까지 계속 배럴당 100달러 이상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엄청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파월 의장 답변은요, 지켜봐야 합니다.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경제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다음 회의까지 6주인데 그 사이에 많은 걸 알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파월 의장은 유가와 물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름이랑 기름 관련 제품들이 거의 모든 것의 생산과 운송에 들어간다. 디젤 값이 오르면 트럭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모든 물건 값이 올라요. 이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핵심 인플레이션에도 스며든다고요. 그리고 관세 얘기도 했어요. 현재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이 관세 때문이라고요. 여기에 유가 충격까지 더해지면 물가가 이중으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원래 중앙은행의 교과서적인 대응이 있거든요. 영어로 look through라고 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확 오르면 일단 무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일상이니까요. 근데 파월 의장이 이번에 한 말이 달라요. 에너지 충격을 무시한다는 건 원래 정석이긴 하다. 하지만 그건 항상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잘 고정되어 있을 때 얘기다. 그리고 지금은 5년째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넘고 있다는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걸 염두에 두고 에너지 충격을 무시할지 말지는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예요. 실제로 팁스 시장에서 측정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전쟁 이후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연준이 물가 못 잡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물가가 통제 불능이 될 수 있어요. 쉽게 비유하면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5년간 말해놓고 5년 내내 살이 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케이크는 예외로 할게 라고 하면 믿음이 가겠어요? 안 가죠. 연준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연준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파월 의장이 뭐라고 답했냐면요. 관세가 물가를 올렸지만 이건 일회성이다. 한번 가격에 반영되고 나면 더 이상 물가를 밀어 올리지 않을 거다. 연중 반쯤 되면 관세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만약 그런 진전이 없으면 금리 인하도 없을 거다. 근데 이게 좀 희망적인 전망 아닌가요? 만약 중동 상황이 악화돼서 유가가 더 오르면요. 만약 관세가 더 붙으면요. 아마 괜찮아질 거다라는 가정하에 금리 인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 얘기도 짚어봐야 해요. 2월에 9만 2천 개 일자리가 줄었어요. 12월이랑 1월 고용 수치도 하향 조정됐고요.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고용 쪽 리스크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거 아닌가요? 혹시 고용이 약해지는 걸 핑계로 물가가 아직 높은데도 금리 내리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파월 의장 답변이 흥미로워요. 실업률은 안정적이다. 지난 1년간 노동 공급과 수요가 둘 다 많이 줄었는데 이건 주로 이민 정책 때문이다. 이민자가 줄면 노동력 공급이 줄잖아요. 근데 동시에 기업들 채용도 줄고 있어요.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어서 실업률 자체는 4.4%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중 하나가 확실히 더 위험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연준은 고용을 핑계로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거죠. 다음 FOMC 회의는 4월 29일에서 30일이에요. 파월 의장도 6주 동안 많은 걸 알게 될 거다라고 했어요. 중동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유가가 어디까지 가느냐, 관세 인플레이션이 빠지기 시작하느냐,
이런 걸 그때 가서 봐야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월 의장의 거취 문제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 상태인데 아직 상원 인준이 안 됐어요.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워시가 5월까지 인준되지 않으면 제가 임시로 계속 하겠다고 했어요. 새 의장이 오면 정책 방향이 확 바뀔 수 있고요. 워시는 원래 매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서 누가 오든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심지어 파월 의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대안 시나리오에 대해 좀 논의하긴 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다. 연준 내부에서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대비책을 논의했다는 건데 뭘 논의했는지는 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이 회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공포에 가까워요. FOMC 이후 3일 연속 하락이에요. 3월 20일 기준으로 S&P 500이 6,506까지 떨어졌어요. 하루에 1.51% 빠졌고 4주 연속 하락이에요. 나스닥은 2% 넘게 빠져서 6개월 최저치를 찍었고요. 다우도 45,577까지 내려왔어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가 26.78까지 올라갔어요. 하루 만에 11%나 뛴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3월 19일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어요. 그리고 이라크가 전체 유전에 대해 포스마주르를 선언했어요. 포스마주르라는 건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란 전쟁 여파로 이라크 유전까지 멈춰선 거예요. 페르시아만 원유가 점점 더 막히고 있는 겁니다. HSBC가 분석한 숫자가 충격적이에요. 시장이 지금 경기 침체 확률을 35%로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2주 전에는 10%였어요. 2주 만에 3.5배로 뛴 거예요. 골드만삭스도 주식시장이 충분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풀어 말하면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금값은 온스당 4,492달러에서 4,667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어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연준도 모릅니다. 파월 의장이 모르겠다, 지켜봐야 한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세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가장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모인 연준이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방향성은 보여요. 이번 상황에서 유리한 쪽과 불리한 쪽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용이지 투자 권유가 아닌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첫째, 에너지 섹터예요. 이건 너무 명확하죠. 이란 전쟁으로 페르시아만 원유 수출이 막혀 있고 3월 19일에 브렌트유가 119달러까지 치솟았어요. 거기에 이라크까지 포스마주르를 선언하면서 공급 불안이 극대화됐어요. 올해만 원유 가격이 70% 넘게 올랐고 에너지 주식은 30% 넘게 올랐습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들은 유가가 높을수록 돈을 벌어요. 국내 상장 ETF로는 타이거, 미국 S&P 500 에너지 같은 것도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과 탄도미사일 생산 능력을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기 전까지는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예요. 둘째, 방위 산업이에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방위비 지출이 늘어나요. 로키드 마틴, RTX, 노스롭 그루먼 같은 미국 방산주가 대표적이고요. 우리나라도 K방산 수출이 호조잖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이 흐름의 수혜를 받고 있어요. 특히 한국 방산은 중동, 유럽 수주가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다. 셋째, 금이에요.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리고 인플레이션은 높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커지고 이런 환경이 금값에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이자 안전 자산이거든요. 실제로 금값이 온스당 4,500달러를 넘어서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올랐어요. 주식이 사흘 연속 빠지는 동안에도 금은 올랐어요.
국내에서는 코덱스 골드 선물 같은 ETF로 접근할 수 있고요. 넷째, 고배당 방어주예요. 변동성이 커질 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배당주가 빛을 발해요. 파월 의장이 모르겠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시장은 앞으로 몇 달간 계속 흔들릴 거예요. 이런 때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프록터앤드 갬블 같은 배당 귀족주들이 포트폴리오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ETF가 있고요. 반대로 주의해야 할 쪽도 있어요.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성장주, 특히 고 PER,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꿈으로 먹고 사는 종목들이잖아요. 금리가 높으면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소비재 섹터도 조심해야 해요.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 지갑이 얇아지거든요. 정리하면 지금은 공격보다 방어가 중요한 시기예요. 에너지, 방산, 금으로 수혜를 잡으면서 고배당주로 방어하고 현금 비중도 좀 남겨두는 게 현명해요. 파월 의장 말대로 6주 뒤에 많은 걸 알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무리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유가 동향이에요. 브렌트유가 이미 119달러를 찍었어요. 이라크까지 포스마주르를 선언한 상황에서 130달러, 150달러 가느냐가 관건이에요.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반대로 급락할 수 있으니 양방향 시나리오 모두 대비해야 해요. 둘째, HSBC가 말한 경기 침체 확률이에요. 2주 만에 10%에서 35%로 뛰었는데 이게 50%를 넘기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셋째, 4월 29일 FOMC 회의예요. 금리 결정도 중요하지만 케빈 워시 인준 여부와 새 의장 인선 상황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넷째, 나이키가 52주 신저가를 찍었어요. 소비재 종목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건 소비자들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런 종목별 움직임도 잘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연준은 물가가 올라가는 걸 알면서도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아마 괜찮아지겠지라는 희망이에요. 근데 FOMC 이후 사흘 만에 S&P 500이 6,506까지 빠지고 브렌트유는 119달러를 찍고 이라크까지 유전을 멈추고 시장이 경기 침체 확률을 35%로 올려잡고 있어요. 희망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4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 또 분석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